서울이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냅스의 총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시냅스량이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보시면은 네. 보통 한 1000억 개 정도의 뇌 세포가 있는데요. 그거를 연결하는 게 한 100조 개 정도의 신경 세포 연결한 것도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걸 도시와 사람 관계에 빗대 보면은 도시가 촘촘하고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할수록 시냅스를 많이 갖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0년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도시의 밀도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라서 시냅스가 높을수록 도시는 더 큰 경쟁력을 가지게 돼 있었어요. 로마 같은 데가 어찌 보면은 인구 100만 명이나 되는 도시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있을 수 있었고 런던을 갖고 있는 영국이 있고 파리를 갖고 있는 프랑스가 있고 뉴욕이 있으니까 미국이 되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20세기의 서울은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 덕분에 초고층 빌딩 숲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사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조선시대 때 계속 우리는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 시스템 때문에 다 단층짜리의 집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도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파트라고 하는 12층짜리 주거 형태가 나오면서 12배로 밀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의 시냅스가 증가한 거예요. 사실상 그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고 좋은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나올 뿐더러 상업적인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제적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화폐량도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우리 5일장 하다가 시장이 계속 생겼어요. 얘기는 5일장 하는 도시와 매일매일 시장이 있는 도시는 통화량이 5배 차이가 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발달을 해요. 근데 그게 70년대, 80년대 하다가 90년대에 주상복합이 나오죠.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정체된 상태였는데 그거를 한 번 더 크게 빅뱅을 일으킨 게 인터넷입니다. 아, IT 강국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시냅스는 코로나 시대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들은 다 아파트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 접근이 쉬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부정적으로 여겨진 주거 형태가 코로나 시대에는 배달이 쉬운 데가 된 거예요. 새벽 배송, 배달 음식, 택배 이런 것들이 되게 쉬운 이런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유리해지는 거죠. 단위 면적당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연결까지 돼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되게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코로나 시기에 서울에서 일상을 사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맞아요. 지금 시켜도 내일 새벽에 와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상의 시냅스가 잘 조화를 이루면은 감염병의 시기에 언택트 소비를 하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도시는 결코 해체되지 않고요. 오히려 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와. 그러니까 진화.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도시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전염병에 잘 대응하는 도시가 세계를 주도하는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의 전염병을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공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전 세계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 서울이.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건축가로서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물류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인공지능하고 융합한 새로운 혁신 도시고 BT와 IT가 융합돼서 스마트 방역이 되는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서울의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파리가 유럽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티푸스하고 콜라라를 도시 건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하수도. 지하에 하수도를 설치해서 더러운 폐수를 분리 배출하면서 전염병에서 훨씬 강한 그런 도시 공간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 전역에 전염병이 돌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파리로 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기 위해서 화가들이 모이고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우와. 이게 18세기뿐만 아니고요. 아예 문명 최초부터 그래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도시 점 대형마트가 다 망하고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플랫폼들이 지금 성장하는 거는 코로나 이후도 급성장했지만 그 전부터 성장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물류와 관련된 미래 도시의 모습은 굉장히 바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영상 봤는데 그 테슬라 CEO 일론 네. 머스크가 LA에서 운전하다가 너무 막히니까 교통 혼잡 때문에 내가 여기서 터널 하나 파야 되나 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네. 하나의 시뮬레이션 만들었는데 아예 전체적인 교통을 이제 LA 그 예시로 하는데 전체적인 교통을 아예 지하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진짜 기가 막혀요. 실제로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지하 물류 터널이 있는 그런 신도시 조감도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물류들을 밑으로 넣는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한번 서울에 직접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기는 맞는데 또 이런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입하는 계기가 되면 정말 도시가 진화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지하 물류 이게 만들려면 사실 들이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효용도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지상 물류보다 이게 안 나오면 굳이 그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냐. 근데 그 도로를 뚫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 산업 구조가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맨날 말로만 하는데 우리가 쓰는 도시 시스템 다 100년 넘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건 우리 시대의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뭔가 새로운 어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면 새로운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 미래의 비전을 갖고서 그걸 갖고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류 지하화 이런 거를 좀 국책 사업으로 소상공인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좀 우리가 집 밖에 나오면은 앉아서 쉴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벤치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 브로드웨이의 900m 구간에 벤치를 세보면 170개가 나와요. 근데 같은 길이의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3개밖에 없어요. 없어요. 벤치 본 적이 없어요. 보험 같은 것들이라든지 도서관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 그게 없으니까 대신에 네. 은행에 공짜로 앉아 있잖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괜찮은 그러한 공원의 형태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일 거예요. 센트럴 파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직사각형의 모양을 띠잖아요. 경의선 숲길 가보셨죠? 그런 데는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이. 선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접한 주거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 앞에 나가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전염병이 좀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섹터별로 이동을 좀 중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상으로 좀 조율을 하면서 전염병에 맞는 그런 도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원은 대충 잘 알려져 있는 공원들의 분포를 보시면은 4km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공원이에요. 걸어서는 못 가는 걸어서는 거네요. 못 가죠. 근데 맨하탄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어요. 평균적으로 1km 간격으로 공원이 작은 것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13분 만에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공원 총량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많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접근성이 되게 안 그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들 요즘 네. 브랜드 아파트들은 조경이 중요해서 맞아요.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을 네. 만들어 놓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내 아파트의 정원을 만약에 일반 시민들, 길가의 사람에게 개방을 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들어갈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앉아서 얘기를 하려면은 돈을 내고 커피숍에 카페를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커피숍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제일 많거든요. 벤치가 네. 없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거기서 이제 누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가고 5,000원 내고 돈 적은 사람들은 1,500원 내고 싼 커피숍을 가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 한 공간에 있을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나눠지게 되면은 같은 서울에 살아도 같은 도시에 살아도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앉아있을 공간조차도 뭐 몇천 원이라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네. 갈린다는 거네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슬프다. 약간 그 계층 간의 그 어떤 위화감 같은 게 그런 포인트에서도 느낄 수 있겠군요.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격차가 좀 더 그러니까 벌어지기 전에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막아야죠. 공간에서도 이제 어떤 뭐 집 이제 설계하시고 하시니까 집이나 어떤 뭐 공공 장소도 그렇고 사실 그런 건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층 급도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좁힐 수도 있고. 네네. 건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 서울역만 보시면 그때도 일본 사람하고 뭐 친일파 그리고 일반 조선인들 이제 대기하는 기차를 그 기다리는 방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정말 건축물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에 아,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잘 모르는 사실을 왜 혼자 알고 계시죠? 나보다 많이 알아, 한국에 대해서.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간적인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회 내에서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간과 건축의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간적으로 사람 계층 간을 섞을 수 있게 하는 안전한 공간, 그러면서도 전염병에 강한 공간을 만들어야겠죠.